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100일을 맞아 LA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에 자동차 산업 중심지 미시간주에서 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자동차 관세 완화 조치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100일을 앞두고 실시했던 여론조사에는 역대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소식은 이미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혹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문대학교 법학자들은 지난 100일 동안 무법 대통령에 가까울 정도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기간이라고 평가했고, 능력보다 충성심만 앞세운 인선 방식으로 백악관이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이 됐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집권이익이 취임 100일 기념 집회를 갖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산업 중심지 미시간주에서 자신의 두 번째 임기 100일을 기념한 대규모 집회를 소화할 예정입니다. 집회 참석에 앞서서 자동차 관세 완화 조치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관세 폭탄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지지율 역시 곤두박질치면서 주요 의제인 관세 정책에서 일부 후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과 학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단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무법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연일 비판을 쏟아내면서 취임 100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닌 비판의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와 관련한 관세가 또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관세 중에서도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이 가장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네. 관세 정책에 따른 자동차 산업 혼란과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완성차에 대한 중복 관세를 막고 외국산 부품에 대한 일부 관세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완성차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에 한해서 25%의 추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내달 3일부터는 25% 부과가 예정돼 있는 수입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하게 되겠는데요. 관세 시행 1년 동안에는 미국산 자동차 가격의 최대 3.75%에 해당하는 금액, 두 번째 해에는 최대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이 되고 그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관세 완화는 미국에서 만드는 자동차 업체에만 해당이 된다, 이런 이제 소식이네요. 네. 이 큰 소리 쳤던 트럼프 대통령, 이 차량 부문 관세 정책에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후퇴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예측과는 달리 관세 때문에 가격이 인상되고 또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미국 내 자동차 업계의 현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달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던 상호 관세 정책은 금융시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지금 큰 혼란을 초래했고 아직도 이 혼란이 가라앉고 있지 않는 형국입니다. 상호 관세를 발표한 지 13시간 만에 중국을 뺀 나라들에 대해서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시켰지만 10% 기본 관세는 유지가 됐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는 아직까지도 1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충격이 경제 지표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4월 텍사스 지역의 제조업 일반 활동 지수가 마이너스 35.8로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텍사스주는 미국 전체 제조업의 10%를 차지하면서 미국 경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주로 파악되고 있는데 다른 곳 사정도 텍사스와 그다지 차이가 없이 지금 저조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고,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가짜 뉴스가 만든 가짜 조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요 언론과 학계에서도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비판적인데요. 백악관에서는 현재 미국에 투자하라 이런 행사를 열고 현대자동차, 엔비디아, 존슨앤존슨, 도요타 자동차, 소프트뱅크를 포함한 20명 이상 기업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권 2기 100일 동안에 국방, 기술, 헬스케어, 소비재 산업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 성과를 백악관에서 홍보를 하는데요.
취임 100일 성과로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2조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이것을 지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고작 39%에 그쳤다.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은 과반수가 훨씬 넘는 55%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초반 지지율만 따지고 보면 최근 80년 동안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언론과 학계의 부정적인 평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명문대 법학자 35명 인터뷰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0일 동안에 미국의 사법 그리고 헌법 체계를 무시했고 대학과 언론을 탄압하는 무법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전형적으로 권위주의 정권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미국 헌법이 권위주의에 의해서 점령당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뭐 보면은 CNN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 트럼프 대통령의 100일 동안 이런 정책이 실패했다, 인기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고, 팍스 TV에서는 또 100일 동안에 이룬 일이 이 정도로 많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정반대 언론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람이 뭔가가 지금 이렇게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러한 지금 사정인데 말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가운데서 지금 위헌 소지가 가장 크다고 지적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네, 취임 100일 동안 100건이 넘는 수많은 행정명령 가운데에서도 단연 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금지한 조치가 첫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보수와 진보 성향 학자들 모두 출생시민권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원이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금지 조치를 허용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던 일리노이대 이반 버닉 법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출생시민권 금지는 위헌을 넘어서서 반헌법적인 조치다.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했습니다. 또 미국 헌법사에서 인간의 자유를 향한 가장 위대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시도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을 두고도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마이클 맥코넬 법대 교수는 연방정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특정한 수입 규제를 부과할 권한이 일부는 있지만 대통령의 경우 수입품에 세금을 매길 헌법적 권한은 없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UCLA의 앤 칼슨 법대 교수 역시 의회 승인 없이 의심스러운 법적 권위를 갖고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세계 경제 전체를 혼돈과 침체로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 밖에도 백악관 표기 방침에 따르지 않은 AP통신 기자들의 백악관 취재를 제한한 것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그런 명백한 위반이다. 수정헌법 1조에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고 권력의 균형과 견제 기능을 무너뜨려서 미국을 권위주의 정권과 같은 체제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이렇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현재 강경하게 추진하고 있는 불법 이민 단속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호의적인 여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워낙 강경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참모들이 설득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설득에 대한 그 노력 덕분에 그래도 좀 완화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모들 역시 이거는 너무하다. 네. 상식 있는 뭐 머리 좋고 명문대 출신들인데 알겠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대통령 면전에서 기분 나쁘게 하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참모진들도 그 트럼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진땀을 빼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참모들이 즉흥적이고도 예측이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설득의 기술을 한껏 과시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 잡지 아틀란틱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죠. 첫 번째 임기 때에는 부패한 사람들이 있어서 국가를 운영하고 생존해야 되는 두 가지를 해내야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올해 집권 2기 때부터는 국가와 세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2기 들어서서는 오로지 충성파 위주로 인선을 구성했기 때문에 관세 정책과 불법 이민 대규모 추방에서 자신의 주요 의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통령 3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고 언급을 했는데요. 큰 파장을 불러오겠지만 내가 추구하는 바는 아니다. 그리고 3선 도전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면서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후퇴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취임 100일이니까 이제부터 이제 앞에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무역 협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뭐 한국을 비롯해서 무역 협상 이제 뭐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도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상호 관세가 발효된 이후에 진행된 각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특히 인도와는 빨리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베센트 장관은 여러 국가로부터 좋은 제안을 받았는데 검토 중이다. 그리고 나는 한국과의 협상도 매우 잘 진척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일본과도 역시 실질적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로 보이고 있는 미국 중국 무역 긴장에 대해서는 해결 여부는 우리가 아니라 중국 측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국이 미국보다 5배나 많은 제품을 미국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120%, 145%에 달하는 관세를 계속 때리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미국의 자산 시장에서의 성적표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간단히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면은 결국 야심차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관세 정책 아직까지는 실패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불확실성도 더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주가, 국채 가격, 달러 가치 모두 약세를 보이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미국의 실물 경제가 앞으로도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 직후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수혜 자산이 랠리를 펼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연출이 됐었고, 또 세계적인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산만큼은 강세를 보이는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그렇지만 이달 2일에 모든 나라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에 이 무차별 관세 폭탄 때문에 시장이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매도 규모는 600억 달러 규모로 추산이 됐는데요. 트럼프 취임 100일 동안에 증시뿐만 아니라 달러 가치, 그리고 29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국채 가격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계속 미국 자산을 팔아치우는 셀 아메리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최근에 10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 4.22%로 상당히 오른 상황입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블룸버그가 원래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미국 경제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침체할 가능성이 45%다. 굉장히 높은 그런 우려 섞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마트, 타겟과 같은 미국의 대형 소매업체 대표들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당신이 발표한 관세 정책 때문에 우리 매장이 앞으로 텅텅 비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정책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제 캐나다에서 총선이 치러졌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반미 정서가 힘을 얻으면서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유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카니 총리는 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감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또 미국과의 맞대결을 하겠다라고 또 선언을 했네요. 네, 수도 오타와에서 가진 승리 연설 거의 첫 마디가 미국의 배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이어서 카니 총리가 미래 경제와 안보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트럼프와 마주 앉아서 대화는 나누겠지만
몇 달간 강조해 왔듯이 미국이 우리 캐나다 땅, 캐나다 자원, 캐나다의 물, 캐나다 국가 자체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헛된 위협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캐나다를 소유하기 위해서 캐나다를 무너뜨리려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니 총리는 그런 일이 물론 절대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미국과 오랜 옛 우정, 인연 그리고 꾸준히 여러 가지 부문에서 통합을 확대하는 것에 기초했던 관계는 이제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보수당이 크게 뒤졌던 자유당이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을 가하고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이런 주권 위협 속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단시간에 자유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대역전승을 이뤄내는 이변을 연출했는데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 그 기여자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트럼프 효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사람들의 반미 정서를 자극을 했습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지금 상대편 당이 안 되고 이쪽 당이 된 이유는 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석 달 전만 해도 캐나다 차기 총리가 보수당의 피에르 포일리에르 대표가 될 것이 예상이 그러니까 지배되고 보수당이 있죠. 이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다른 당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자유당이 계속 정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 트루도 총리도 사임을 했고 또 지금 카니 총리도 초반에는 인기가 굉장히 저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캐나다 국민을 자극하면서 그래도 트럼프와 맞싸울 상대가 카니 총리가 보수당의 포일리에브 대표도 훨씬 낫다. 이렇게 캐나다 유권자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관세 압박, 미국의 51번째 주 이런 캐나다 주권을 짓밟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이 계속 되풀이되자 캐나다 사람들도 계속해서 반 트럼프, 반미 정서를 갖고 이번 투표에 임했고 또 반면 야당 당수 포일리에브르가 45살로 너무 젊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지금 마크 카니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던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카니 총리가 재집권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도운 격이 됐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영입을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괜히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로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카니 총리는 네? 당선 연설에서 이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아니 글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얘기는 하겠지만은 이게 다 그냥 서로 간에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닌 거냐 이거죠.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겉으로는 캐나다 총리가 굉장히 지금 트럼프의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캐나다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는 것도 그러면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카니 총리 덕분에 트럼프가 얻는 이득이 있어야지 트럼프가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 이득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이제 나와 봐야지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생각을 하고 51번째 주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사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 곳에는 트럼프는 가지 않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이익이 있는 곳에 가는 대통령이라서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그 결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누군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한번 좀 잘 해주실 분을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근데 심리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지른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이라서. 저는 그린랜드는 한번 네. 이렇게 저에 대한 뭐 소유욕을 이제 이렇게 피력한 게 저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거기에 뭐 그렇게 지하 자원도 많이 묻혀 있고 또 안보 면에서도 봤을 때 그곳이 굉장히 정말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거 이런 거 다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캐나다는 정말 이건 맹방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그럼요. 뭐 캐나다와 미국은 거의 뭐 이웃 나라로 얼마나 친하게 지내왔던 나라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나라를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한 뭐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누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정말 시원하겠어요 속이. 만만하게 본 건 아닐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올해는 5월 11일이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입니다. 올해 마더스데이에 소비자 지출이 거의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미 전역에서 스타트홈, 그러니까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단계의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마더스데이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념일 중에 하나인데 올해 소비 지출이 거의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미 소매연맹 NRF와 Proper Insights and Analytics가 어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올해 마더스데이 소비 지출이 총 34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이건 지난해 335억 달러보다 증가한 수치고요. 지난 2023년 기록한 사상 최고치 357억 달러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그만큼 마더스데이가 소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걸 잘 보여준다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NRF 측은 마더스데이는 많은 소비자들한테 중요한 날이라면서 예. 겨울철 연휴 다음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돈을 쓰는 헐리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더 의미가 깊은 게요. 최근 경제 불확실성으로 소비 지출을 줄인다는 소식이 잇따라 나오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사랑하는 어머니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데 선물과 외출 계획을 세우면서 아낌없이 지출하며 적극적으로 기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더 뜻깊은 듯합니다.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가족과 소중한 사람을 챙기려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마더스데이에 한 사람이 평균 얼마 정도를 쓸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평균 259달러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마더스데이를 기념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259달러 4센트를 쓸 계획입니다. 이건 작년보다요 약 5달러 정도 더 높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마더스데이에 어떤 선물이 가장 항목 비율이 높습니까?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선물이 여전히 강세입니다. 네. 조사 결과를 보면 꽃이 74%로 가장 인기가 높았고요. 네. 축하 카드가 7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외식 또는 브런치 같은 특별한 외출 계획이 61%를 차지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선물 카테고리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얼리 총 68억 달러, 특별 외출 63억 달러, 기프트 카드 35억 달러 이렇게 이런 항목들에서도 높은 지출이 네.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들이 이럴 것 같아요. 아가 꽃 대신에 현금으로 주면 안 되겠니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난해보다 5달러만 좀 증가해서 과연 가능한 거예요? 이 올해? 저는 그건 잘 모르겠네. 근데 이 단순한 물질적 선물 외에도 또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올해 조사 결과에서도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응답자 거의 절반가량이 독특하거나 특별한 선물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선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자도 전체 42%에 달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이런 경험형 선물이 더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올해는 남성 응답자 36%가 콘서트나 영화 관람, 또 와인 테이스팅, 하이킹 같은 경험을 선물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건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과 비교해서 그때 29%였는데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Proper Insights and Analytics의 한 부사장은 꽃이나 카드 같은 전통적인 선물과 더불어서 콘서트, 영화 티켓, 와인 테이스팅 또는 아름다운 하이킹이나 피크닉 같은 경험 선물은 엄마와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번 마더스데이에 쇼핑은요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나요? 올해도 온라인 쇼핑이 전체 36%로 가장 많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백화점, 전문 소매점,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 매장이 주요 쇼핑 장소로 꼽혔습니다. 아무래도 편리함이 큰 장점으로 꼽히는 온라인 쇼핑의 강세는 팬데믹 이후에 지속되는 추세이고 여기에 더해서 다양한 선택지가 소비자들한테 여전히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우리 마더스데이 선물들 준비하실 텐데 그저 우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되도록이면 한인 업소를 이용해 주십시오. 그럼요. 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과거에는 100만 달러로 넓은 정원과 수영장이 딸린 큰 집을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스타트 홈으로 100만 달러가 넘는 것이 흔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데이터 기업 진로가 발표한 최신 분석을 보면 2025년 3월 기준 전국에서 233개 도시의 스타터홈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요, 이 중 113개 도시를 차지하면서 단연 1위를 기록했습니다. 5년 전인 2020년과 비교를 해보면 당시엔 85개 도시만이 100만 달러를 넘었는데 이 수치가 이젠 3배 가까이 급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 스타트 홈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처음 이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좀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집을 찾는 그런 걸 스타트 홈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스타트 홈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진로에서는 스타트홈을 지역 내 하위 3분의 1 가격에 속하는 주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각 도시의 하위 5%에서 35% 사이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진로는 이 스타트홈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서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하는 집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집들조차 이제는 100만 달러를 훌쩍 넘는다는 것이고요. 참고로 미국 전국 평균 스타트홈 가격은 약 19만 2,500달러 정도로 캘리포니아와는 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와, 네. 그러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어떤 지역들에서 특히 이 스타트 홈 가격이 높은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가 가장 심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메트로 지역에선 43개 도시에서 스타트홈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LA 메트로는 34개 도시에서 스타트홈이 100만 달러 이상에 달했고요. 또 이어 산호세 지역은 16개 도시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스타트홈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 내 대도시권 대부분이 사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겪는 셈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격 상승은 당연히 주택 구매자들에게 영향이 가겠죠. 특히 첫 주택 구매자들한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2024년 지난해 첫 주택 구매자의 중간 연령은요 38살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택 거래에서 첫 구매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주택 가격 상승폭이 지금 둔화되곤 있지만 절대적인 가격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특히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선 첫 주택 마련이 여전히 어려운 편입니다. 제가 50년 전에 처음 집을 구매할 때 7만 달러짜리 집을 샀었거든요. 7만 달러요? 예, 토렌스에. 와, 네. 근데 그 집이 지금 얼마나 가나 그러고 그렇게 찾아보니까 그 집이 118만 달러로 나와 있어요. 토렌스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 뭐 가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네. 네. 예전에는 100만 장자 하면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부자였는데. 네. 네. 캘리포니아주 외에 100만 달러 이상의 스타트홈이 많은 다른 주는 또 어디예요? 캘리포니아 다음으로는 뉴욕이 32개 도시, 뉴저지가 20개 도시, 그리고 플로리다와 매사추세츠가 각각 11개 도시에서 그렇게 스타트홈 가격이 100만 달러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지역 역시 높은 인구 밀도, 제한적인 토지 공급, 또 특정 산업의 발달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 등의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뉴욕시 메트로 지역은 일부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지역을 포함해서 모두 48개 도시에서 100만 달러 스타트홈을 기록해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캘리포니아주는 113개 도시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이 뉴욕 32개라고 하니까 캘리포니아주가 첫 집 마련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맞습니다. 보여줍니다. 네. 만약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은 캘리포니아주의 미래 모습은 좀 어떨까요?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우선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가 더 어려워지면서 주거 불안정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고요. 이건 캘리포니아주의 인구 구조 변화를 초래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높은 주거 비용은 기업들의 인력 유치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이건 캘리포니아주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나 저렴한 주택 건설 지원 등 좀 더 다각적인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지적의 목소리는 사실 이런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늘 더 높아지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공인회계사 강신영 CPA 모시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희가 뉴스 시간에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역대 대통령인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취임 100일 뉴욕 증권시장의 성적을 비교할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51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냈다라는 그러한 이제 보도를 어제 해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취임하자마자 100일 동안에 주식 가격이 무지무지하게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왜 이렇게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왜 이렇게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느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참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네. 근데 이렇게 과격하고 급격하게 정책을 한다는 대통령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네. 그동안에 빚을 너무 미국이 많이 져 있더라. 아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빚을 좀 갚을까? 아하. 그러면 세계에서 두루두루 좀 도와줘. 관세 좀 올려서 미리미리 세금 좀 받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리면 또 우리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주가대로 떨어지고 투자자들은 투자대로 힘들고 이제 이런 시절을 적어도 100일 동안 하니까 네. 50년 만에 최악의 주식 가격의 변동이 있었다. 참 아픈 얘기지만 좋은 예 골이 깊으니까 산도 높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관세를 뭐 네. 워낙에 또 올렸다가 이 정책이 지금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다가 또 취소하고 연기한다 그러고 예. 이게 더 불확실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근데 자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야. 그래. 다른 나라는 다 10% 내도 좋아. 근데 중국 니네들은 125% 내. 이랬잖아요. 네. 이제 그러나 90일을 유예하니까 저도 처음 주식시장에서 하루에 나스닥이 12% 올라간 건 생전 처음 봤어요. 12%면 무지무지하게 올라간 무지한 거잖아요. 거죠. 부자도 네. 많이 생겼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은 고객들을 많이 만나보실 거잖아요. 네. 이런 와중에도 주식 투자하신 분들 가운데 성적이 좋은 또는 성적이 괜찮았던 그런 분들이 계셨을 듯 합니다. 아 그러면요. 네네. 그 훌륭한 투자자들이 꽤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사실은 네. 내 돈을 가지고 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예. 마음의 여유가 좀 있죠. 내려가도 또 올라간다는 확신도 있고. 근데 두 번째는 비교적 안전하고 좋은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내려가도 다시 회복하더라는 거죠. 안전하고 좋은 주식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겠네요. 아, 그 눈은요. 요즘 인터넷에 뭐 온갖 네.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들이 많고 언론에서 또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해주고 그래서 많이 접하긴 하는데 네. 보면 내가 잘 아는 주식, 내가 익숙한 주식을 하고 계셔야지 누가 이거 참 싸, 이건 무진장으로 올 거야 해가지고 몰빵하면 몰수당합니다. 근데 역시 주식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데 이제 이런 아까 잠깐 말씀드렸대로 골이 깊으면 골짜기 깊으면 또 산도 높다는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내가 잘 아는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과감하게 살 수 있는 배짱, 용기 이런 분들이 또 돈을 버는 그런 아하. 모습을 이번에 확실히 볼 수 있었어요. 네. 특히 12%가 올라간 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죠. 어허. 그러면. 근데 이 정말 주식 투자는 뭐 갬블링이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게 문제죠. 근데 이 갬블링을 하게 되면은 이 주식 투자는 꼭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럴 수가 많죠. 그렇다 그러면은 성공하는 주식 투자라는 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근데 나름대로 성공하고 싶은데 자 현대의 호랑이 꿀 없잖아, 그죠? 근데 주식시장이 마치 현대 호랑이 꿀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이 호랑이 꿀에 들어가서 얼마나 살아나오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주식시장도 이제 공인회계사로서 세금보고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아하. 그럼 어떻게 할까? 호랑이 꿀을 하려면 체력 단련을 하든 공부를 하든 준비를 해서 들어가 봐야지 죽지는 않고 살아나오지 않겠어요? 주식도 남의 말을 듣고 살 때, 근데 살 때는 알아. 팔 때를 몰라요. 지금은 샀어. 지금 팔아. 그것까지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주식을 나름대로 포커스를 맞춰서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되게 돈을 벌었더라. 아, 네. 특히 인덱스 펀드라든지 예. 또 튼튼한 ETF에 투자하신 분들은 안전한 곳에 투자를 많이 하시네요. 바로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아, 혹시 그런 분들은 따로 이 주식과 관련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좀 많았나요? 그렇지는 않았던가요? 참 그 어려운 얘기인데요. 제가 경험한 한국에서의 예. 이제 듣고 경험한 거는 돈이 있어 보이는 여유 있는 아주머니들이 네. 큼지막 백을 턱 들고 들어와 가지고 예. 주식을 착착착 사고 가는 스토리. 뭐냐? 그때는 옛날에는 주식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예. 그래가지고 막 적고 뭐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막 신문에 요란하게 막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뭐 와서 데모를 하고 막 이럴 때 이럴 때 그 아주머니들이 그냥 돈 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우와. 탁 사고 가고요. 줍줍줍 떨어지는 주식들을 막 줍줍줍 한 하는 거죠.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런 현상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근데 네. 우리 개미들은 개미들은 흔들 때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으면 네. 기회가 오는 그런 모습을 많은 투자자들을 통해서 듣고 보고 실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 왜 한국의 배우시죠? 연세 많으신 전원주 씨. 네네네. 전원주 씨가 네. 며칠 전에도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믿을 만한 회사 거를 사놓고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지금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35년째 가지고 있죠. 아, 와.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네. 진짜. 이분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대요. 주식 네. 투자, 뭐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와우. 그런데 그 사람의 철칙은 그러니까 무슨 뭐 하루 아침에 보고 이거 샀다가 팔았다 이건 없는 그건 거고. 네. 없는 거고. 좋은 주식, 믿을 만한 회사의 그렇죠. 주식을 사놓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가 이제 자기의 이제 투자 성공 비결이었다. 방법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죠. 그렇게들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네. 어.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S&P 뭐 500이다 또 주식 가격이라는 것은 늘 우상향에서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화폐의 가치는 네. 늘 떨어지고 있고. 저항에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죠. 이제 그 말씀 것처럼. 근데 또 한 가지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돈이 갈 데가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부동산. Yes, ma'am.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그다음에 기타. 네. 근데 요즘은 부동산에 주식이 못 가는 것 같아요. 부동산으로 돈이 못 가는 것 같아요. 예. 주식으로는 되고 또 하나 특별한 현상은 세계의 안전자산, 세계 네스 그 세이프티 네스트라고 그러죠. 여기가 그래도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어딘가에 움직여 놓고 안전하게 둬야지 나나 내 자손에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융 투자가 가장 쉽고 편하고 빠르니까 네. 그 돈들이 계속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것 덕분에 우리는 아직도 비교적 잘 먹고 잘 사는 네. 것 같아요. 자, 다시 관세 얘기로 돌아가서 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주식 시장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 그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예. 미국 국민의 more than 50%가 직접적으로 주식에 관계돼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펜션을 들었다, 뭐 401k가 들었다, 이제 이러는 것도 일반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주식에 우리의 미래가 상당한 부분 투자 있잖아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넣는 돈이라든지 뭐 ETF라든지 뭐 하여튼 모든 돈의 국민의 반정론데, 근데 이분들이 그 주식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그죠? 네. 근데 힘들어졌을 때 돈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손해 보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까 전원주 같은 분들 오래 기다리고 참을 수 있다면, 그런데 특히 길게 보고 이제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는 뭐 529이라든지 또는 펜션이라는 것을 길게 보고 좋은 데 투자하신 분들은 역시 노후가 훨씬 좋고 자녀 교육에도 훨씬 여유 있는 삶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분은 금도 많이 샀다 그러더라고요. 아, 금값 엄청 올랐잖아요. 금도 뭐 많이 사놨다고 자기는. 네. 금 살 때마다 제일 기분이 좋대요. 아, 그걸 이렇게 그래요. 반짝반짝하는 거 이렇게 보고 그래요. 있는데. 자, yes. 그러면 네. 지금 이 시점에 네. 주식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은퇴를 해야 할 나이가 됐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했던 돈을 이제 회수해서 은퇴 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네. 이거 그러려니 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은 시점인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면 예. 내가 찾아 쓰는 돈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예. 5%만 찾는다, 또 4%만 찾는다. 니드가 있을 때 많이 찾아야 될 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아, 예. 대부분의 분들은 그 니드가 급박하지 않잖아요. 근데요, 길면 6달이고요. 이게 짧으면 뭐 3달일 수도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살 때는 좀 기다릴 수 있으면 그래, 현금은 최소한 3달분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냐? 석 달치? 최소한 그렇지. 그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그 급한 거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근데 네. 뭐 우리 한국 분들은요, 3달치가 아니라 3년치 좀 가지고 있어야지 행복한 우리 국민성, 네네. 절약, 맞아요. 금소한 생활 이런 것 때문에 좀 특별하죠. 아하, 그냥 묵묵히 좀 기다려라. 그게 최고죠.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게 우리 답이겠네요. 은근과 끈기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만일에 우리 강신영 CPA께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투자자 2명의 예를 드신다. 이 사람들을 나는 정말 주식 투자의 그 어떤 이 텍스트로 좀 보고 싶다. 예.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 앞에도 다 성공한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주식 투자는요,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이 아는 것에 투자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는 것에 데 투자하라. 내 사업에 내가 어떤 건설업을 한다. 근데 건설에서 있던 정말 잘한다.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데 아이들이 이런 걸 정말 좋아한다. 내가 아는 업종에 투자하는 것. 이건 역시 마젤란 펀드의 성공한 사례 케이스. 피터 린치 같은 분들이 그 투자 철학, 내가 아는 것에 투자하라.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우리 전원주 테넌트를 말씀하신 것처럼 35년쯤 묵혀뒀더니 다 올랐어 이런 것처럼 가치 있는 주식에 투자해서 성공한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이 역시 이 미국 사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투자자들, 존경받는 투자에 성공한 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하고 피터 린치. 예. 진짜 어렸을 때 알았으면은 따라서 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도 사과나무 심듯이 투자하시면 괜찮습니다. 네. 100세 시대 간다니까 우리 한번 해보죠. 근데 뭐. 이런 얘기를요, 자녀들에게 이제 우리의 경험이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녀가 귀뚱으로도 안 듣는데요. 근데 자녀 얘기 잠깐 하면 네. 자녀들에게도 네. 트래디셔널 IRA를 꾸준히 저는 사줬어요. 그런데 걔가 마이크로소프트를 42불일 때 사줬어요. 와우, 예. 50주. 오, 이제 어느 한 특별한 해 이야기예요. 예.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400불쯤 해요. 네. 50주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때 42주는 2,000불이었어요. 그죠? 지금은 조금 많아졌죠. 네. 뭐 400불쯤 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일찍 부자를 만들어 주시는 것은 내가 올해 2,000불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맞습니다. 근데 내가 올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게 6,000불이든 7,000불이든 IRA, 트래디셔널 IRA는 서턴 이어가 돼야 팔잖아. 그죠? 그렇죠. 50년 후일 수도 있고 40년 후일 수도 있고 30년 후도 있을 수 있어서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들의 월급을 통해서 나는 절세를 하고 아이들은 투자를 하고 그들의 미래를 빨리 준비해 주는 현명한 부모.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은 어렸을 때 몇십 년 전이죠. 어린 아들, 그러니까 10살이 안 된 아들에게 뭐 어떤 주식을 한 뭐 50주인가를 사줬대요. 예, 근데 이제 뭐 몇 년 후에 보니까 좀 갑자기 좀 돈이 필요해서 예, 그걸 좀 팔라 그랬더니 네. 그 아들놈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내 거라고. 내 거야. 말이야. 그래서 자기 꼼짝 못하고 그냥 손도 못 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참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시대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CPA 강신용 씨 함께했습니다.